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레드미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레드미 K20 프로. 자,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도 이제 40만 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개봉기에 이어서 이제 레드미 K20 프로의 기본적인 성능과 그리고 새롭게 탑재된 기능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전에 홍미 시리즈 스마트폰들처럼 이제 가성비가 출중한 녀석일런지 아닐런지 직접 보고 가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러닝 타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뷰가 좀 길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빠르게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봉기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이 레드미 K20 프로를 처음 만나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 노치가 없는 6.4인치의 풀스크린입니다. 자, 기존의 미믹스 3도 이제 같은 형태의 풀스크린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저는 이제서야 이 레드미 K20 프로를 통해서 처음 만나보게 되었고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비슷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아이폰 XS 맥스나 미9과는 전혀 다른 사용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화면 상단에 노치나 이런 물방울 노치가 사라졌을 뿐이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한마디로 시원시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영상을 볼 때나 게임을 할 때 상대방 영역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은 그 몰입도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노치나 물방울 노치 그리고 핀홀 등은 이제는 눈에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얼마나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정에 플리커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밝기가 낮을수록 더 심해지죠. 자, 그런데 이 레드미 K20 프로는 샤오미 스마트폰 중에서 처음으로 DC 디밍이라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서 이 플리커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안티 플리커 모드를 실행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DC 디밍이 적용되지 않은 미9과 이 레드미 K20 프로의 차이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이제 눈에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샤오미는 아니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눈에 피로가 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사라지는 게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연 실사용을 하면서 얼마나 더 눈이 편해질는지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K20 프로 아직 중국 내수용으로만 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글이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용 놈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등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레드미 K20 프로 또한 미9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구글 패키지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도만 업데이트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설치 후에는 기본적인 키보드 앱이나 모어러켈2 같은 필수 앱들만 설치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당장 구글 스토어 정도만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미 스마트폰 유통업자들에게는 이 K20 프로의 글로벌 롬이 유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트로드 언락을 해두시면 글로벌 롬을 나중에 바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이 샤오미 부트로드 언락에 대기 시간이 필요하죠. 이전까지는 360시간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제가 이 레드미 K20 프로 부트로드 언락 신청을 해보니까 지금 이 K20 프로는 연결하는 계정에 따라서 부트로드 언락 시간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에 확인을 하니까 87시간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계정 연결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120시간이 제 부트로드 언락 대기 시간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트로드 언락 대기 시간은 연결하는 사용자 계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트로드 언락 신청을 해서 바로 부트로드 언락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거는 이 레드미 K20 프로의 성능이겠죠. 자,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투투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로는 37만 점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자, 각 제조사별 특성에 따라서 이 벤치마크 스코어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금방 보셨다시피 안투투는 37만 점대,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긱벤치 또한 3400점대의 싱글코어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1만 점대의 멀티코어 점수,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플래그십이면은 분명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차 읽기 800MB/s 이상의 속도를 보이는 내장 메모리 역시 발표했던 것처럼 UFS 2.1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의 플래그십 AP라면 CPU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중보급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GFX 벤치 테스트 결과는 항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만 결과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링크를 해드렸던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결과 자체는 다른 855 스마트폰들과 크게 다르질 않아서 스냅드래곤 855의 성능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물론 이런 벤치는 벤치일 뿐이죠. 자, 그렇지만 벤치 결과와는 다르게 실사용에서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기기들이 많아요. 자, 그렇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AP를 사용한 스마트폰들은 이전 세대들과 저 벤치 점수 정도의 차이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도 설치해서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K20 프로라 하더라도 샤오미 Mi 9이나 타사 스냅드래곤 855 플래그십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자,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강력한 성능.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Mi 9을 구매할 바에야 조금이나마 저렴하고 그리고 노치 없는 풀스크린을 가진 이 K20 프로가 무조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금방 보셨던 벤치마크 테스트 그리고 모바일 배그 등을 실행을 할 때 체감되는 발열은 Mi 9과 그리고 다른 스냅드래곤 855 스마트폰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i 9과는 다르게 이 K20 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스로틀링 덕분인지 벤치 점수 하락폭이 Mi 9에 비해서 꽤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손으로 잡기에는 부담될 정도의 발열과 함께 CPU와 GPU 모두 고르게 점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투투 테스트 종료 후에는 이 CPU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K20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뜨거울 때 온도가 무려 68.5도. 이 반면에 Mi 9 같은 경우에는 CPU 온도가 최대 50도 정도에서 제어가 되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CPU 발열 제어에서는 Mi 9과의 티어 구분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투투 벤치마크는 3D 테스트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스로틀링 현상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레드미 K20 프로는 CPU 테스트만 진행이 되는 퀵벤치 테스트에서도 안투투 이상의 스로틀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0회 정도 연속 테스트를 해본 결과지만 싱글코어는 30% 이상, 멀티코어 또한 13% 이상 성능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결과는 하드웨어의 설계 오류이거나 펌웨어 최적화 문제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계속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샤오미 플래그십들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배터리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중보급기를 대비해서 물리적으로도 작은 배터리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플래그십 AP의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소모가 극심한 건지는 몰라도 지난달 리뷰했던 이 Mi 9 또한 실사용 배터리 성능으로는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레드미 K20 프로 중보급기들에 흔히 사용이 되던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Mi 9의 실망스러운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또한 가지게 되는데요. 실사용 전에 영상 재생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레드미 K20 프로 같은 경우에 화면 밝기 100% 기준으로 약 16시간 39분 정도 재생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화면 밝기를 46% 정도로 낮춘 상태에서는 약 24시간 40분 정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밝기에서는 3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한 Mi 9과 영상 재생 시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대신에 밝기를 낮춘 상태에서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LCD를 사용한 것처럼 그런 사용시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 Mi 9 같은 경우에도 영상 재생 시간은 괜찮았어요. 자, 그렇지만 실사용 배터리가 너무 부족했었는데 지금 이 K20 프로는 배그를 하든 뭘 하든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봤었지만은 Mi 9과 비교를 해서 늘어난 배터리 용량 이상의 사용시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배터리 시간이 얼마나 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충전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번들 어댑터는 퀄컴 킥셋 3.0의 최대 18W 어댑터고요. 이 번들 어댑터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최대 약 17W 정도 충전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 레드미 K20 프로 Mi 9의 이 27W 번들 충전기도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Mi 9의 번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미 K20 프로에서
약 24W 정도 충전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전된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번들 충전기로는 약 1시간 21분, 그리고 이 27W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7분 정도에 완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대 출력 차이에 비해서 충전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표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유사하게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80% 이하 구간에서만 고속 충전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다 한들 이 Mi9과는 다르게 이 27W의 충전기를 최대로 사용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퀄컴 퀵차이 3.0의 번들 충전기든 27W 충전기든 실사용에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봉기를 진행을 할 때 이 VLTE 사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한 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지금 U+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전화 수바신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상단바에 HD 떠 있고요. 이렇게 전화를 걸면 바로 이렇게 전화 수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초기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 잠금 해제는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 얼굴 인식 잠금 해제까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팝업 카메라다 보니까 팝업 카메라 사용 중에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이 팝업 카메라가 파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낙하 방지 시스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팝업 카메라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만 떨어뜨려도 팝업 카메라는 자동으로 들어가져 버립니다. 카메라는 종료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팝업 카메라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할 때마다 팝업 카메라를 불러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화면 지문 인식은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K20 프로의 화면 지문 인식, 7세대 화면 지문 인식이라고 하죠.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Mi9에 비해서 인식 속도나 인식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로 실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Mi9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화면 지문 인식보다는 이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었는데, 금방 보셨다시피 잠금 화면인데도 팝업 카메라가 올라오질 않죠. 여기서 슬라이드를 한번 해줘야 팝업 카메라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K20 프로에서는 이 얼굴 인식 잠금 해제가 크게 사용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화면 지문 인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화면 지문 인식만큼은 지금 Mi9보다도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며칠간 이 성능 테스트를 빙자해서 검수겸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샤오미나 레드미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면서 오랜만에 겪어보는 스로틀링은 좀 꺼림직합니다. 특히나 긱벤치의 CPU 성능 하락, 왜 그런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 한가득인 상황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의문점들, 이 광활한 디스플레이가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금방 보셨던 벤치 테스트로는 이렇게 스로틀링이 확실한 게 보이지만은 1시간 이상 배틀그라운드를 한다거나 계속 사용을 해봐도 프레임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펌웨어의 최적화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달 리뷰를 했던 Mi9에 너무 만족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이 K20 프로가 나은 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i9이 곧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K20 프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덜할 거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직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Mi9보다는 지금은 K20 프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카메라라든지 다른 부분들 혹시나 참고하실 점들이 있으면 다시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